안녕하세요. 주 한국도시광산입니다. 오늘의 의뢰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 반지, 목걸이, 팔찌, 브로치, 장식품 같은 금도금 액세서리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액세서리 더미처럼 보이죠. 금빛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은빛 계열의 제품도 섞여 있고 어떤 건 표면이 심하게 변색돼 있습니다. 체인 길이 엉켜 있고 장식품 사이에는 먼지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딱 봐도 오랜 시간 보관돼 있던 물건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번 의뢰품은 구독자님께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씩 모으셨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유행이 지나서 안 쓰게 된 액세서리도 있었을 것이고 끊어진 목걸이나 짝을 잃은 귀걸이, 금빛이 발에서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모인 것들이 오늘 이렇게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금빛 액세서리에서도 정말 금이 나올까?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금도금 제품은 말 그대로 겉면에 얇게 금을 입힌 제품입니다. 제품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는 다른 금속이 있고 그 표면에 아주 얇은 금도금층이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금빛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제품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얇은 도금층일 뿐이지만 그 양이 몇 킬로그램 단위 이상으로 쌓이면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품은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작업입니다. 먼저 처음 들어온 의뢰품의 총무게부터 확인했습니다. 전체 무게는 7.21kg로 액세서리류로 7kg이 넘는 양이면 꽤 많은 편입니다. 손으로 들어도 묵직하고 화면으로 봐도 양이 상당하죠. 하지만 이 7.21kg을 그대로 공정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금도금 제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색 제품도 있고 은색 제품도 있고 도금 여부가 애매한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금도금 액세서리에서 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육안으로 봤을 때 금색 계열과 금색이 아닌 제품들을 나눠줬습니다. 복잡한 감별을 한 건 아닙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공정에 넣을 대상을 정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금도금 제품으로 보이는 것들을 먼저 골라냈습니다. 금색 제품은 따로 모으고 은빛 계열이나 이번 공정과 맞지 않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사실 이런 의뢰품은 처음 상태 그대로 보면 꽤 혼란스럽습니다. 체인과 반지가 서로 얽혀 있고 작은 장식품들이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막상 하나씩 골라내다 보면 금색 제품과 아닌 제품이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나눠준 뒤 금도금 제품으로 분류한 것만 다시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선별 후 남은 무게는 5.83kg입니다. 처음 전체 무게가 7.21kg이었고 그중 금도금 제품으로 보고 남긴 양이 5.83kg입니다. 즉, 약 1.38kg 정도는 이번 공정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무게보다 실제 공정에 들어가는 무게입니다. 처음에는 7kg이 넘는다고 해도 그 안에 금도금이 아닌 제품이 섞여 있으면 최종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에서는 무조건 많이 넣는 것보다 먼저 공정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번 의뢰품의 특징이 더 잘 보입니다. 문양이 새겨진 장식판, 꽃 모양 브로치, 반지,
팔찌, 비녀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액세서리류가 재미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서랍을 열어보면 한두 개쯤은 있을 법한 물건들이죠. 예전에 사용하던 금빛 목걸이, 색이 바랜 반지, 끊어진 팔찌, 유행이 지나서 보관만 하던 장식품들. 대부분은 금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방치되거나 버리기는 아까워서 계속 모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하나의 도시광산 자원이 됩니다. 물론 금도금 액세서리가 순금 제품처럼 큰 가치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표면에 남아있는 얇은 도금층입니다. 그 얇은 금속층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모아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작업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물량을 바로 공정에 넣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바로 세척입니다. 이번 의뢰품은 오래 보관된 물건답게 먼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공정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오염물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로 여러 번 세척해줬습니다. 여기서 세척의 목적은 제품을 새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와 이물질을 최대한 줄여주는 전처리입니다. 금 추출 영상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금이 나오는 장면이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 작업은 그 전에 해야 할 준비가 많습니다. 무게를 재고, 선별을 하고 오염물을 줄이고 공정에 들어갈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에 넣고 세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물이 금방 탁해집니다. 액세서리 표면과 틈 사이에 있던 먼지, 오래된 오염물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헹군다고 끝나는 상태는 아니어서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세척해줬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처음보다 상태가 훨씬 정리됩니다. 먼지가 빠지고 나면 금빛이 남아있는 부분도 더 잘 보이고 변색된 부분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래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정에 들어가기 전 불필요한 오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님이 20년 동안 모아온 금도금 액세서리 5.83kg. 과연 여기서 실제로 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랜 시간 모아온 만큼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금도금 제품의 현실적인 한계가 더 크게 드러날지 이제 공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정은 박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박리 공정은 제품 전체를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표면에 입혀진 금도금층을 모재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금도금 액세서리는 안독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대상은 겉면에 아주 얇게 올라가 있는 금도금층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의 핵심은 금빛을 내고 있는 그 얇은 층을 얼마나 깔끔하게 벗겨내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채반에 액세서리를 적정량씩 나눠 담아 박리 용액에 천천히 넣어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쪽까지 용액이 고르게 닿기 어렵고 체일류가 서로 엉켜 있으면 반응이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서 한꺼번에 다 넣기보다는 일정량씩 나눠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금도금층이 충분히 벗겨지면 처음에 금빛은 대부분 사라지고 안쪽 모재의 색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금색 액세서리였지만 박리가 진행된 뒤에는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금도금 제품의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은 금빛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금속이 있었던 겁니다. 박리가 끝난 채반을 들어 올리면 액세서리 사이사이에 박리 용액이 많이 머금어져 있습니다. 이 용액 안에는 금도금층에서 넘어온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준비된 회수통 위에 채반을 걸어두고 모재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박리 용액을 충분히 빼줍니다.
그 다음 박리 용액을 뺀 채반을 깨끗한 물에 넣고 1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이 세척은 모재 표면에 남아있는 박리 용액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1차 세척을 마친 뒤에는 다시 빈통 위에 채반을 걸어 세척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2차 세척은 남아있는 잔류액을 한 번 더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난 모재는 별도로 준비한 채반에 옮겨 담습니다. 이 채반 아래에도 통을 받쳐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흘러내리는 세척액까지 따로 모을 수 있습니다. 작업 흐름은 단순합니다. 박리하고 빼주고 씻고 다시 빼주고 한 번 더 씻은 뒤 완료된 모재를 따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5.83kg 전체 물량에 반복합니다. 이렇게 박리 공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단계를 거칩니다. 박리 공정에서 나온 용액, 채반에서 빠져나온 액, 1차와 2차 세척에서 모인 세척액까지 모두 한 곳으로 모아 여과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용액 안에 섞여있는 이물질과 미세한 찌꺼기를 걸러내고 이후 반응을 진행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과가 끝나면 아래에는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이 모이고 여과지 위에는 불필요한 고형물이 남습니다. 이제 이 용액을 다음 반응 용기로 옮겨줍니다. 지금 이 용액에는 박리 과정에서 넘어온 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가루나 금덩어리 형태는 아닙니다.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을 다시 고체 입자 형태로 잡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연말입니다. 아연말을 넣으면 용액 속에 있던 금 성분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바뀌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연말을 넣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하면서 충분한 반응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줍니다. 처음에는 용액 안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입자들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하층에는 금을 잡고 가라앉은 아연말과 잔여 아연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충분히 반응하고 충분히 가라앉아야 상층액과 하층 입자를 안정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급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연 반응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져갈 핵심은 용액 속에 형성된 금 입자들입니다. 먼저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여과지 위로 부어줍니다. 아래에 가라앉은 입자가 같이 쏟아지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상층액을 여과하는 동안 반응 용기 안에는 하층에 가라앉은 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입자들 안에는 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아연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묽은 염산을 사용해 잔존 아연을 제거해 줍니다. 금을 잡고 가라앉은 입자 중에서 필요 없는 잔여 아연을 줄여주는 목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상층액이 여과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응 용기 안에 남아있는 하층 입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정이 단순히 한 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넘어온 액체와 입자를 계속 회수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 추출 공정에서 중요한 건 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 양이 작기 때문에 작은 손실이 쌓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층액 여과가 어느 정도 끝나면 반응 용기 안에 남아있던 입자들도 같은 여과지 위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여과지 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아연을 줄이기 위해 묽은 염산을 한 번 더 통과시켜줍니다. 여과와 세척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산성분과 잔여물을 최대한 줄여주고 여과가 끝나면 여과지 위에는 금이 포함된 어두운 입자들이 남게 됩니다. 이제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을 잘라내고 입자가 모여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모아줍니다.
이때도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작업합니다. 반응 용기 안에는 앞 단계에서 모은 검은 입자와 여과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왕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왕수는 금을 녹일 수 있는 강한 산성 용액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회수한 검은 입자 속 금 성분을 다시 용액 속으로 녹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자로 잡아낸 금을 다시 녹이는 이유는 더 깨끗하게 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연말 반응으로 회수한 입자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잔여 성분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로 금을 다시 녹여 용액 상태로 만들고 불용성 찌꺼기와 여과지 섬유 같은 것들을 걸러낸 뒤 마지막에 다시 금만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반응이 시작되면 검은 입자들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용액의 색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탁한 상태였지만 금 성분이 녹아 나오면서 용액이 노란 계열로 바뀝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확인합니다. 왕수 반응이 끝나면 이제 다시 여과를 진행합니다. 왕수 처리 후에는 금 성분이 용액 속에 녹아 있고 여과지 섬유나 녹지 않은 잔여물은 고형물로 남게 됩니다. 이 둘을 분리해야 다음 환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과지는 쉽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확인하면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동시에 세척수를 흘려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잔여 용액까지 빠짐없이 씻어내줍니다. 여과가 끝나면 아래에 모인 최종 용액을 다시 반응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넣어 질산 중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왕수 처리 후에는 용액 안에 남아있는 산화성이 환원 반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금을 다시 잡아내기 좋은 상태로 용액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원제를 넣었을 때 반응이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산 중화를 마친 뒤에는 환원제를 넣습니다. 환원제가 들어가면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이 금속 입자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색이 천천히 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생겨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바로 최종 금으로 이어질 재료입니다. 다만 환원 직후의 금 입자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쉽게 떠다니고 이 상태로 여과를 진행하게 되면 여과지 사이로 빠져나가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넣어 입자들이 서로 더 잘 뭉치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입자들이 서로부터 몸집이 커지면 바닥에 더 안정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침전이 진행되도록 기다립니다. 침전이 완료되면 마지막 여과를 진행합니다.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여과지 위로 부어주고 바닥에 모인 금 입자들도 손실 없이 함께 옮겨줍니다.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세척도 같이 해줍니다. 이때 물줄기를 이용해 여과지 위에 금 입자들을 한쪽으로 살살 모아줍니다. 너무 강하게 쏘면 미세한 입자들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줄기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집중시킵니다. 여과와 세척이 끝나면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입자들이 모여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접어 모으고 남아있는 물기를 살짝 자내줍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입자 상태의 금은 생각보다 쉽게 묻고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천천히 다뤄야 합니다. 이제 여과지에 모은 금 입자를 도가니 위로 옮깁니다. 다음 단계는 건조입니다. 건조는 정말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한 열을 주면 내부의 물기가 순간적으로 끓으면서 입자가 튀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것처럼 보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려줍니다. 이 과정은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에서 힘들게 모은 그 입자를 마지막 순간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과지 안쪽까지 수분이 빠지고 입자들이 안정적으로 말라갈 때까지 긴 시간 건조를 진행합니다. 건조가 끝나면 이제 분말 상태의 금을 금속 형태로 바꾸는 용융 단계로 넘어갑니다. 건조가 끝난 금 입자는 아직 가루 형태입니다. 이제 열을 가해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처음 불을 대면 여과지와 잔여 유기물이 타면서 색이 변하고 금 입자들이 점점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서로 붙고 작은 금속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이 순간이 공정 전체에서 가장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7.21kg의 뒤섞인 액세서리 더미였습니다. 그중 금도금 제품만 골라 5.83kg을 만들었고 방위로 금도금층을 벗겨냈습니다. 그 다음 여과, 아연말 반응, 잔존 아연 제거, 앙수 처리, 최종 환원, 마지막 여과와 건조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불 위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2번의 용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용융으로 형태를 잡고 두 번째 용융으로 결과물의 상태를 한 번 더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속은 같은 금이라도 녹이고 식히는 과정에 따라 표면 느낌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기 위해 두 번째 용융까지 이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용융입니다. 다시 열을 가하면서 결과물을 한 번 더 녹여줍니다. 첫 번째 용융 때 모인 금속이 다시 녹아 표면이 정리되고 형태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불빛 속에서 금속이 녹아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 봐도 인상적입니다. 20년 동안 모인 금도금 액세서리의 표면층이 긴 공정을 거쳐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용융까지 마치면 오늘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중요한 확인입니다. 이 결과물이 과연 몇 그램인지. 구독자님이 20년 동안 모아온 금도금 액세서리 5.83kg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이 회수됐는지, 기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을지, 아니면 금도금 제품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가 됐을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무게는 3.17g입니다. 5.83kg의 금도금 액세서리에서 나온 최종 금속 결과물이 3.17g. 솔직히 처음 물량을 생각하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금색 제품만 골라낸 무게가 5kg이 넘었고 화면상으로도 금빛 액세서리가 상당히 많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도금 액세서리는 실제로 공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빛은 많아 보여도 실제 금은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아주 얇게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5.83kg이라는 무게의 대부분은 금이 아니라 안쪽 모재의 무게였던 겁니다. 이번 결과를 단순 계산해보면 선별된 금도금 액세서리 1kg당 최종 금속 결과물은 약 0.54g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17g이 전부 순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 함량은 76.05%, 은은 23.92%, 구리는 0.036%로 확인됩니다. 분석값 기준으로 보면 금 함량은 약 76% 수준입니다. 24K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대략 18K 정도의 금 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금도금 액세서리의 구조 때문입니다. 금도금은 제품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 대부분은 다른 금속이고 금은 표면에 얇게 입혀져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패션 액세서리나 장식용 금색 제품은 금 함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색상과 광택을 내기 위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금층이 아주 얇고 오래 사용할수록 그 얇은 층이 닳거나 벗겨집니다. 반지처럼 손에 자주 닿는 제품은 마찰이 계속 생기고 목걸이나 팔찌는 피부, 땀, 습기, 공기 중 오염물에 계속 노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산화되고 금빛이 흐려지고 도금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번 의뢰품도 20년 동안 모인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도 많았고 변색도 있었고 금빛이 살아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이미 많이 닳아있는 제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금색으로 보였던 물량이라도 실제로 남아있는 금도금층은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런 액세서리류 금 추출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집에 오래된 금색 액세서리가 있는데 금이 나올 수 있는지, 예전에 모아둔 목걸이나 반지를 보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순금 제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처럼 보여도 실제 금이 아닌 경우도 많고 금이 들어있다 해도 오늘처럼 아주 얇은 금도금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패션 액세서리나 장식용 금색 제품은 기대치를 높게 잡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금색이 선명해도 실제 금 함량은 매우 낮을 수 있고 오래된 제품은 그마저도 사용 과정에서 많이 닳아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류는 양이 많으니까 금도 많이 나오겠지라고 접근하면 결과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금색으로 보이는 것과 금 함량이 높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의뢰품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작은 결과물이지만 이 안에는 긴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선별부터 세척, 박리, 여과, 아연말 반응, 앙수, 환원, 건조, 용융까지. 처음에는 오래된 액세서리 덤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의 금속 결과물로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금도금 액세서리의 구조와 현실적인 금 추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